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로마 휴가를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그 AQR의 Core Equity Paradigm이라는 논문을 분석을 하고 거기 보면은 그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고모멘텀 주식을 뽑자 이제 이런 그 식의 논문이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한국 시장에서 그런 주식을 어떻게 뽑는지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로 날랐죠. 자, 그러면은 이제 5일 만에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제가 로마에 갔다 왔으니까 로마 사진을 이렇게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요거는 그 제가 좋아하는 나보나 성당에서 찍은 그 사진이고요. 그 뒤에 이제 베르니니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죠. 근데 로마에는 이 베르니니가 만든 조각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건물이 이 판테온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어떻게 기둥도 하나도 없이 이런 멋진 그 템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저는 신기했고요. 제가 사실 그 두 번 로마를 가가지고 이 건물에 5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저는 갈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가보셨으면은 꼭 한번 가보세요. 자, 물론 그 제 방송을 듣는 이유가 제 로마 자랑을 듣기 위해서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메인 테마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AQR, 뉴욕 코 에퀴티 패러다임에는 어떤 지표를 썼냐 하면은 저평가 지표로 PBR, PER, 미래퍼,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2위로 나누기, 매출을 2위로 나누기, 요 5개 지표를 썼는데요. 그 미래퍼라는 거는 올해 그 펄을 올해 순이익을 가지고 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년 그 순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그 수익으로 이제 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EV라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줄인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에다가 그 부채를 더하고 그리고 거기서 현금을 뺀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 제가 이 어떤 기업을 M&A를 하고 싶으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기업의 주식을 통으로 사야겠죠. 통으로 사려면 시가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사면은 부채는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전부 다 제 컨트롤로 잡고 싶으면은 그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부채도 제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채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고 제가 이 기업 100%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업을 사면요. 거기 그 기업에 있는 그 현금은 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곧바로 다시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을 통째로 100% 컨트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바로 저 E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EV 대비 높으면은 좋은 기업이겠죠. 저평가된 기업이겠죠. 그 매출 나누기 EV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량주 지표로 이제 AQR에서는 이 논문에서 ROA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나누는 저는 처음 본 그런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동안에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나를 봤고요. 거기서 최근 한 달 그 수익을 뺐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제 모멘텀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이하로는 모멘텀 효과가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수익을 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평가 지표는 저는 대충 AQR 지표를 쓸 예정이에요. 일단 뭐 PBR, PR, 미래펄 다 좋고 그런데 현금 흐름을 2위로 나눈 지표는 저는 없고요. 그리고 그 매출액을 2위로 나눈 지표 요것도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금 흐름을 2위로 나눈 지표를 에비티다 2위 지표로 대체를 할 건데요. 사실 이 두 지표가 매우 비슷한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매출 2위는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PSR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슷한 그 실습을 했을 때는 퍼 PBR, PSR 배당 수익률 4개 지표를 사용했는데 지금 5개 지표를 사용하고 조금 다른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량주는 사실 제가 AQR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분명히 걔네들이 만든 퀄리티 마이너스 정크라는 논문에서는 걔네들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배당 성향, 그리고 그, 음,
그 성장성 이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요. 도대체 그 왜 이 지표를 안 쓰고 그 요번 논문에서는 ROA 매출 총이익 매출 현금흐름 자산 즉 수익성 지표에만 그 집중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퀄리티 마이너스 정크 때 썼던 그런 지표들을 사용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변동성이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변동성도 중요한 지표니까 제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얘네들은 딱 한 지표를 씁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것만 보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에 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하고 그것들의 순위를 매기고 그것의 평균을 매길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지표 세 개 다 사실 한 개 지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개 지표를 써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아무래도 한 지표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많이 떠들었고 로마 따위로 지금 또 시간도 낭비를 했으니까 이제 실습에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표는요 다 아시겠다시피 여기 인터넷에서 자 카페 네이버.콘트킹 요 사이트 있죠 그죠. 자 우리 콘트킹 형님이 훌륭하게도 제가 놀러가 있는 동안에 1월 11일에 새로운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아이고 둘째가 감기 기운 아프시네. 아이고 힘드시겠다 쯧쯧. 그러나 어쨌든 이 데이터는 착실하게 올리셨어요. 자 그래서 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요 그게 이제 이 파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그 통합 랭킹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 하나 열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베끼고 자, 주식을 베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베낍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냐하면은 제가 요번에 하는 게 저평가 우량주, 대형주, 그 모멘텀 아닙니까? 그런데 모멘텀 효과는 한국에서는 대형주에서만 통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200개 기업으로만 그 우량주 뽑기 대회를 해볼 겁니다. 그 이게 지금까지 제가 누차 강조한 거는 소형주 내에서 이 퀀트 전략이 잘 먹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총 자산의 100%를 전부 다 소형주에 투자하는 건 좋느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명히 소형주와 대형주도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소형주가 잘 나가고 어떤 때는 대형주가 잘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7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형주 퀀트 전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소형주에만 투자를 해놨다. 근데 또 하필 2017년에는 소형주 자체가 수익이 안 좋았고 소형주 퀀트 전략도 잘 안 통했어요. 그러면은 지수는 20%씩 오르는데 내 주식은 15% 하락. 이런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꼭 대형주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형주 내에서 퀀트 전략이 잘 먹힌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대형주가 하나도 없으면은 지수는 오르고 나는 망하는 그런 굉장히 슬픈 상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소개해드리는 이 우량주 그 저평가 고모멘텀 전략 이게 대형주를 뽑기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말이 길어졌네요. 실습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모멘텀부터 한번 먼저 보죠. 모멘텀 여기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커피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근 1개월 수익률을 그 무시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3 마이너스 아이고 모멘텀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퀀트킹 자료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모멘텀을 뽑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각각 최근 한 달을 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1% 났네요. 삼성전자는. 그럼 여기서 이것에서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다 맞는 것 같죠, 그죠? 자, 하고 그럼 얘도 그치, 마이너스 13.6에서 1.3 뺐으니까 마이너스 14.9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이거 쭉 내립니다, 그죠? 아,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200개만 제가 뽑는다고 했죠, 그죠? 하하하, 참나 희한하네요. 왜 제가 방송만 할 때마다 이렇게 엑셀이 죽고 움직이지 않느냐. 정말 신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 엑셀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200개 기업만 지금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중간에 사라진 데도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205개 정도만 넘기겠습니다. 자, 넘겼고. 자, 이렇게 하면요. 그 제가 이제 그 모멘텀의 순위들을 각각 매길 수가 있습니다. 200개 기업이 있죠, 그죠? 아이고.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무엇이냐, 이게 되겠죠, 그죠? 랭크 이놈 하고 이거 뭐 대충 한 25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고정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엑셀표에 나오는 요 공식이겠죠. 랭크 그 i3 뭐 i3에서 i250 그리고 0 이렇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i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다. 그죠? 그 순위를 매기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최근 3개월 모멘텀에서 이제 최근 한 개월을 그 최근 한 달을 뺀 그 모멘텀에서 이제 205개 기업 중에서 15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꽤 선방을 했네요. 5위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12순위라는 거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1등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도 최근 한 달의 수익은 뺐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아난티라는 기업이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휠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JYP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모멘텀 통합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모멘텀 통합 순위라고 하고. 자, 그럼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이 좀 전에 보았던 그 네 개의 지표를 그냥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하죠. 자,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누가 이겼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모멘텀을 그 내 가지고 평균을 내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이 바로 이 아난티라는 회사네요. 아, 오케이. 그 얘네들이 최근 한 달에 113%가 올랐는데 그거를 제하고 나서도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모멘텀의 모조리 1등을 차지한 그런 희한한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기업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2위는 휠라코리아, 3위는 한진칼, 4위는 현대미포조선, 5위는 NC소프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재밌네요. 흥미롭습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모멘텀 순위를 이렇게 매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가치 순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은 모멘텀이지. 그리고 요 모멘텀 통합 순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치로 넘어가는데요. 가치 지표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일단 PBR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자, 그러면은 PBR, 그리고 그럼 PER를 넣고, 발표 PER을 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년 PER을 넣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디 있었던데? 아, 그렇지. 1년 후 퍼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퀀트킹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이거를 넣고, 그리고 여기 에비트, EV 에비트다 지표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넣고, EV 에비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낮은 게 좋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PSR가 어디 있을 텐데. 요것도 넣고. 자, 그러면은 제가 가치 지표 5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200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너희들은 죽어라 하고 죽어버리고요. 오케이.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PBR, PER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를 1 나누기 PBR, 1 나누기 PER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있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퍼가 마이너스 245죠. 그죠? 그렇다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기업은 이게 뭐야? 이건 SK텔레콤인데 여기는 퍼가 6.58밖에 안 되죠. 그죠? 당연히 퍼가 6.58인 기업이 퍼가 마이너스 250인 기업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순위를 매겨가지고 낮은 쪽에서 순위를 좋게 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텔레콤보다 순위가 더 좋게 나와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1 나누기 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높은 쪽부터 보게 되면은 SK텔레콤이 순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 나누기 퍼르 PBR 그리고 1 나누기 퍼 허허, 오늘 또 엑셀이 또 한 번 섰습니다. 하하,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엑셀은 쓴다 이거죠. 자, 이거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자, 여러분, 그 엑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표를 제가 다시 한번 다 돌려볼게요. 오케이, 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요 5개의 순위를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PBR부터 순위를 먼저 맞춰보죠. 할 필요 없잖아. 여기 있네. 요걸로 대충 하면 되겠다. C가 아니고 X가 아니고 W로 해야겠지. W, W, W. 오케이. 그러니까 PBR 내에서 지금 순위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자, 여기 보면은 순위 1년 퍼에 지금 diff 0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망을 안 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순이익에 지표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빼버리도록 하죠.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런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기업이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아홉 개 기업을 과감히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날려버려. 날리고 필터 다시 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도 그 EV 에비트다 지표가 없는 기업들이 있나 보네요. 그럼 얘네들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8개 기업이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도 없애야지. 그치, 다 필요 없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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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자, 죽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모든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한 게 무엇인가? 일단 저희가 그 PBR, PER 1년 후 퍼, 그리고 EV, EBITDA, PSR 지표들을 그 퀀트킹에서 따왔고요. 그리고 그 얘네들을 순위를 좀 더 매기기 좋게 1 나누기 PBR, 1 나누기 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를 각각 매겼는데 근데 지표가 없으면 순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1년 후 퍼가 없는 기업들을 제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EV, EBITDA 지표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다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남은 기업이 180개 정도 될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통합 가치 지표를 한번 매겨봐야겠죠. 통합 가치 지표. 그럼 여기도 조금 전에 그 5개 지표의 평균을 내는데요. 여러분, 또 제 엑셀이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좋네요. 다시 돌아왔나? 네, 제 엑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엑셀이 3번이나 썼는데요. 사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하도 많이 당해서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당황스럽지도 않네요. 자, 한번 이렇게 가치 지표를 매겨봤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 대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시죠. 뭐냐? 한화, HDC, LS 그리고 BNK 금융지주, 대환유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죠? 재밌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백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모멘텀을 받고 가치를 봤습니다. 그죠? 뭐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남은 게 지금 하나죠. 우량주 그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지표들이 뭐 이런 거겠죠. 일단 요번에는 한번 ROA를 한번 써봅니다. ROA가 어디 갔냐? ROA 여기 있지.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아이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 어디 있더라? 부채 비율 여기 있네. 자, 부채 비율 하고 그리고 그 3년 수익 3년 수익 어디 갔나? 여기 있다. 3년 수익이 아니라 3년의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자,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역이 있었고요. 배당 성역 어디 갔냐? 아이고 찾았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성, 주가 변동성 요거를 좀 넣기로 했죠.
자, 다 넣었습니다. 사실 이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팩터로 인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퀄리티에 끼워 넣을지 그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둘 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202만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야겠죠. 그렇지. 여기서 이 밑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은 또 얘네들의 순위를 매기면 되겠죠. 자, 순위 ROA, 부채 비율, 순위, 그리고 성장 순위, 배당 성향 순위, 그리고 변동성 순위 이런 식으로 매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면 되나? 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리고 하는데, 자, 근데 ROA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은 게 좋고, 성장은 높은 게 좋고, 배당 성향도 높은 게 좋고, 변동성은 낮은 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한번 쫙 그 순위를 내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우량주 통합 순위라고 한번 내보죠. 요거는 요거 5개 평균이죠. 오케이, 다 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통합 순위를 매길 건데요. 이 통합 순위 비중은 또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냥 3분의 1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기는 한데, 그 AQR 같은 경우는 모멘텀 40%, 가치 40%, 그리고 우량주 20% 그렇게 매겼습니다. 걔네들은 논문에서 어떻게 그 이유를 대냐 하면은 이제 밸류와 모멘텀 지표는 연구된 지가 훨씬 더 오래되고, 그리고 이 지표가 정말 초과 수익을 불어일으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40%씩 매겼다. 그리고 우량주 지표들은 이제 관련 논문들도 별로 없고 이제 생긴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에비던스가 좀 더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댔는데, 뭐 저도 그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밸류 40%, 모멘텀 40%, 퀄리티 20%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0.4 곱하기 모멘텀 통합 순위, 자, 플러스 0.4 곱하기 가치 통합 순위, 그리고 0.2 곱하기 우량주 통합 순위, 이렇게 해서 전체 통합 순위를 한번 매겨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실습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두둥둥둥둥둥둥. 자, 그러면은 이 기업들 중에서 통합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 대림산업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본 그런 기업이 1등을 차지했고, 뭐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메리츠 종합증권, 그 다음에 LGU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저기 보시다 보면은 대림산업은 최근 1년 동안엔 코스피가 그렇게 작살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매우 좋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 통합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BR가 0.63이고요. 퍼는 6밖에 안 되고, 그리고 1년 후 퍼가 이제 지금 퍼보다 작은 거 보니까 순이익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예측이 되는 것 같고, PSR도 0.3, 그리고 EV, EBITDA도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근데 조금 이제 문제점이 조금 보입니다. 자, 그 과거 ROA가 1.1%밖에 안 되고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네요. 100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적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량주 지표에서는 별로 그 좋은 그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일단 우량주 지표의 비중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그 모멘텀과 밸류가 워낙 우수해가지고 총 통합 랭킹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변동성이 0%밖에 안 된다. 그거는 믿을 수 있을까? 그거 조금 의문이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퀀트킹에 들어가서 종목 현황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 대림 산업이라는 놈을 쳐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뜹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아, 확실한 거는 주가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0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조금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퀀티킹의 자료도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밸류랑 모멘텀 지표는 매우 잘 나왔으니까 우량주 지표 조금 꿀려도 그냥 뭐 사용할 수 있겠지 뭐 그냥 사자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 도저히 못 사겠다. 아웃 이런 식으로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위 지표는 KT인데 KT도 최근 1년 동안에 주가가 그 코스피가 막 떨어졌는데 꽤 선방을 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 지표가 좀 높은 편이고 KT는 계속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도 PBR가 0.6밖에 안 되죠. PSI도 0.3에 불과하고 그리고 보면은 그런데 의외로 KT가 ROE도 꽤 높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뭐 한국 기업 치고는 꽤 양호하다 이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KT가 그 전체 이제 모멘텀 밸류 우량주 지표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또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됐고, 정보가 추출 시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이제 노예처럼 논문에 나온 지표들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표를 조금 변형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왜 그 수익성 지표에만 집중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뭐 부채 비율, 배당 성향, 변동성 이런 것도 좀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왜 모멘텀은 한 개 지표만 사용하느냐, 네 개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그 쓰는 지표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한 개 팩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평가 또는 우량주 또는 모멘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여러 개 팩터를 섞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저평가된 기업보다는 저평가 우량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팩터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평가 지표를 사용할 때는 PBR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PBR, PER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두 개의 지표를 쓰는 게 아니라 10개 지표를 썼다 해가지고 내가 수익이 왕창 늘어났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나은 것 같은데 10개가 두 개보다 왕창 낫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번 시간은 좀 접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국이었습니다.